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저희 흥미로운 외신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1위 금융사인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융위기 우려는 일단락된 듯합니다. 하지만 3월 FOMC를 앞두고 외환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최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1,302원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점점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 1,313원 넘게까지 오르기도 했었다가 전거래일 종가보다 8원 가까이 오른 1,310원 초반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405포인트 돌파까지 나왔었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내림세가 강해졌습니다. 0.7%가량 내린 2,379선에서 마쳤고요. 반면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오전 중 빠르게 상승 전환한 뒤 802선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800선 돌파에 성공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거래소 먼저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갔지만 외국인이 2천억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3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 스위스를 전격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또 연준을 비롯한 세계 6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화 유동성 스와프와 관련해 현재 7일 만기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연준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자국 통화와 달러화를 교환하는 스와프 라인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유동성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제적인 공조에 나선 겁니다. 이런 소식에 안도하며 은행주들 대부분은 선방했습니다. 다만 스위스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55% 폭락했고 퍼스트 리퍼블릭 또한 전날 S&P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는 소식과 증자와 매각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주가가 47% 추락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했던 대형 기술주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아마존은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나면서 뉴욕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 넘게 올랐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517%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0.4% 이상 떨어지면서 103.28까지 내렸습니다. 한고비를 넘긴 시장은 이번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을 73%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2% 가장 많이 오르면서 32,000선 회복에 하루 만에 성공했고요. 나스닥이 0.39%, S&P 500 지수는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 춘분이라고 합니다.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는 날인데요. 저도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확실히 해가 빨리 뜨고 또 늦게까지 떠 있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도 이렇게 좀 더 따뜻한 봄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정보 가지고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약간 벚꽃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칙칙한데. 아닙니다. 저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도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한여름에 정부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명목하에 에어컨 온도를 올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되게 이제 거부감이 들 텐데요. 실제로 2021년 텍사스 주의 전력공사가 한여름의 의미로 온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집에 온도가 올랐는지 모르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개드렸던 스마트 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 계획을 만들었는지, 어디서 언제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스마트 시티에 대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그 정의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상에 나와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하여서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요. 시민이나 장치,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교통, 운송 시스템, 발전소, 법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병원 이런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처리하거나 분석되는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에 좀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도시 운영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최적화시키고 시민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좀 이용되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의미를 보거나 스마트 시티란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좀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가요? 사실 저희 사회도 어느 정도의 이미 스마트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 CCTV나 여러 가지 다 추적 가능하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은 누가 어디서 어디 갔고 이런 거를 대충 추적 가능하고 또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추적이 가능한 거를 봐서는 사실 한국도 굉장히 스마트 시티 쪽에 또 많이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좀 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적이 되게 빠르게 될 때 그런 걸 체감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범죄율이 되게 낮죠. 네, 한국이.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스마트 시티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정부가 추적 가능하고 이제 관리 가능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활동까지 이제 추적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요즘 TV 허브나 이제 가전 제품들에 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 연결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 서로 공유가 되고 그거에 맞추는 이제 서비스 또는 또 나쁘게는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듣기만 해도 약간 소름 끼치고 두려운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적을 하려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악용을 하려면 어떤 쪽으로든 안 좋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그게 사실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항상 의도는 좋습니다. 네. 의도는 좋지만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스마트 시티 말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현실적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스마트 시티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스마트 시티라는 말의 시초는 2008년 IBM의 마케팅 초안에서 나온 스마트 시티라는 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IBM CEO 샘 팔미사노라는 예전에 IBM CEO님께서 A Smarter Planet the Next Leadership Agenda 연설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연설이 인상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 샘이 말했던 여러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붕괴라든지 공급 문제, 기후 변화, 가속화, 이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 에너지 고갈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듯 위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여겨지고 디지털 세상과 이제 실제 세상과의 수렴을 얘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실제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이 2020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설이 있었던 2008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시티 처음에 시초의 계획의 시초가 되었던 부분은 IBM CEO의 연설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실현을 하기까지가 거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발전 과정이 있나요? 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 이제 얘기해 보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이 스마트 시티 계획을 2012년에 발표를 합니다. 네, 컴퓨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 그냥 간추려서 준비를 했는데 2012년에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발표를 했고 14년에 싱가포르에서 발표함으로써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영국도 이제 2015년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스마트 시티의 관심도는 가장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구글이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지만 2016년 1월 1일 유엔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이제 SDG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17개의 목표들을 소개하였는데요. 유엔국들이 이제 이 사항을 2030년까지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30년도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를 2030년까지 네. 많이 이렇게 하겠다.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이유들이 다 이제 이 유엔에서 발표한 SDG를 지키기 위해서 네, 2030년이라는 그 연도수가 자주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지금 한 7년가량 남았는데 네. 그게 좀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군요. 그럼 그중에 스마트 시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유엔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목표 11번에 보면은 이제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스마트 시티에 관한 것입니다.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추려 얘기하자면은 도시를 좀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스마트 시티는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얘기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유엔에서 이거를 정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싱가포르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도시들 좀 예로 들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한국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을 위한 이제 네. 교통체증 관리를 위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좀 더 그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담배나 이제 뭐 교통 뭐 법규라든지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막 껌 뱉으면은 네, 이제 맞아요. 그 환경에 대한 되게 그 관심도도 높고 네. 또 그만큼 또 법규가 되게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보통 저희가 뭐 하나 어기면은 몇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이는 네,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래서 이제 쓰레기나 뭐 이제 담배나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되게 굉장히 스마트 시티에 관한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컨설팅 회사 뭐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데에서 뭐 리포트도 발간을 하였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뭐 여러 가지 그 하이 퀄리티 삶의 지표들의 이제 10에서 30% 증가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긍정성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관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깊은 얘기를 들여다보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본격화 좀 된 얘기가 나온 게 2019년이라면서요. 네, 2019년에 왜 본격화됐냐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월드 이코노미 뭐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쉽게 한국말로 얘기해서 세계 경제 포럼인데 네. G20 글로벌 스마트 시티 연합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G20국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합을 하겠다. 뭐 여러 기관들과 정부들의 협력으로 기준점을 세워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하는 거였지만 사실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좋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은 이 핵심적인 내용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 것이고 우리가 그걸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 네. 이 발표가 좀 세계 경제 포럼이랑 또 UN, 뭐 SDG 이런 데서 함께 약속을 한 것이라고 네, 이해하면 네. 된다면서요. 네,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이제 유엔이랑 협력 관계를 맺겠다고 이 발표가 있은 후 한 2주 안에 유엔이랑 협력 관계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유엔과 손을 잡아서 이제 네. 세계 그 경제 포럼 그 WEF가 이제 유엔과 손을 잡아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의 상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현재 2023년이니까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후에 또 진행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그대로 이제 2020년 11월에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가 될 곳을 36곳을 지정을 하였고 세계 경제 포럼 기구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것인지 대한 연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섹션에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로 연구를 실행을 하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21년 7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잠시만요.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준이 없고 또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되게 뭐
결과가 좋지 않은 네. 이제 연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라틴 아메리카, 인도 그리고 일본에서 80개 도시에서 실행될 스마트 시티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 우선은 2021년 7월에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음. 이게 희한하게 뭐 라틴 아메리카랑 인도는 뭐 네. 나름 그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기 쉬운 나라거든요. 사실 네. 이게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개발도상국이라서 음.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여기서 추가되는데 사실 일본이 추가된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19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G20 뭐 글로벌 네.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G20 그 경제 포럼이 열리는 지역이 오사카였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그거를 진행을 하였고 그 일본이 그때 당시 계획안에서 뭐 소사이티 5.0이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되게 4차 산업에 대한 그 열망을 이제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그 계획이랑도 스마트 시티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또 이런 그 스마트 시티에 그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 그러게요. 좀 의외네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개최국으로서 저 어느 정도 솔선수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이 뭐 한 80개 도시 정도에서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의외의 결과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그 벗어나서 또 이제 작년 5월에는 네. 그 WEF 세계 경제 포럼 그 기구가 네.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중심으로 더 많은 도시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계획은 뭐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 때 이렇게 추진을 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미래적인 도시 변형을 위해 구체적인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이 이제 팬데믹 시기에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흔히 예전에는 뭐 QR 코드로 이제 음식점 갈 때도 막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출입할 때, 네. 네, 그거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이제 팬데믹 명분으로 이제 좀 더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더 얻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팬데믹을 이용해서 명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이 거부감을 없애는 계기가 됐을 수도 네, 있을 것 뭐든지 같아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명분이 있다면은 또 네.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심도 없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제 동선이 이제 추적이 되는 상황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음식점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랐던 것 같기는 네. 하네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어떤 도시들이 지금은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도시들에서 좀 추진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유엔과 이제 같이 협력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전부 다입니다. 유엔에 속해 네. 있는 국가들. 네, 사실 뭐 유엔의 이제 SDG 플랜이 사실 그 뭐 스마트 시티 플랜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193개국 전부 이제 2030년까지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그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30년대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확산될 것입니다. 약간 소름 돋는데요. 네. 이미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플랜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과연 그 모든 권한을 통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그 유엔과 세계 경제 포럼은 동시에 시작되지 않고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실행을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거 끝나면 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요. 계획이 이미 네. 다 있군요. 네. 몇몇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추진될 그런 전망이고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라틴 아메리카, 인도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나아가 이제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제 그 시작이 될 건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더 통제하기 쉽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인프라를 이제 네. 거기 시민들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그 인프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얻는 혜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발도상국 위주로 먼저 스마트 시티화 시키고 거기에 쌓은 경험과 이제 자료들 그런 거를 토대로 북미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명분을 갖다 붙이기가 그 개발도상국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먼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벌써 이제 인도의 많은 도시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는 인구 수가 되게 적은 뭐 한 10만 명 있는 도시들도 스마트 시티로 이제 건설되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돈을 개발 목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약 360 밀리언 유로. 그게 약 그냥 하나로 5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시작은 이런 개발도상국들 위주로부터 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좀 가장 이 스마트 시티에 근접해 있는 도시 앞서서 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는 편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 이거를 한 탑3 정도로 매겨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에 순위가 되게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어디서 조사하냐, 어떤 수치로 어떤 네. 지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 탑3가 뭐 달라지는 거나 뭐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본 지표 여러 가지 중에도 뭐 한국이 어떤 지표는 2위로 측정돼 있고 어떤 지표는 뭐 10위로 측정돼 있고 약간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참고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고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에 있어서는 2018년 유럽에서는 유럽 탑3는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등, 2등, 3등이고요. 또 북미에서는 모두 미국이 차지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뉴욕,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세 번째는 시카고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표 중에서 가장 스마트 시티에 근접한 곳은 네. 싱가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세 번째는 스위스의 취리히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아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된 법규들을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교통 쪽으로 네.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스마트 시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떠올랐던 나라들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통제가 좀 많이 되지 않나. 저는 사실 중국을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중국에서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QR코드 스캔해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추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결제 내역을 보면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오늘 뭐 했는지, 네. 뭐 어제 뭐 했는지 대충 위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악용될 때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도 뭐 여기 스마트 시티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범죄율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런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사생활 침해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또 특정 그룹의 그런 파워가 갖고 있다면은 되게 문제점이 그 부패적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 뭐 흑인이라든지 범죄율이 높은 인종들 특정 그룹에 대해서 과도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스마트 시티 컨셉 중 하나인 이제 균일한 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2018년 리포트에 의하면 절도 강도 그리고 차량 절도 등 30~40%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익들이 이제 측정 불가능한 이익, 심리적 안정, 움직임의 자유 등 이제 뭐 그런 뭐 측정 불가능한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한 데이터 활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특정 세력의 권한에 대한 부패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최근에는 많은 인도 도시들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도시들이 많이 동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통제에 이제 의심을 조금씩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가 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 엄청난 낭비라고 이제 예일 대학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공기관 연구 자료들 또한 뭐 많은 자원이 낭비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처음에 좀 목표로 하고 계획했던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에서의 괴리는 어쩔 수 없이 발견이 되는 것 같고 또 이거를 항상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대학 뭐 예로 들어주셨지만은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어느 정도 스마트 시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구글과 시스코라는 기업이 이제 2016년도에 캔사스 시티 이제 미저리에 있는 캔사스 시티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공공 와이파이, 그다음에 스마트 신호등, 키오스크, 여러 센서들 그리고 복합 기능된 카메라 등 모든 도시 서비스에 관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흑인, 라틴 계열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시도를 되었고 주차랑 교통 그리고 치안 유지에 대한 문제점을 더 빠르게 쉽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캔사스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저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정치인들이 어떤 관료와 같이 이제 악수하는 사진들, 뭐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어떤 선언문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엄청난 데이터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버스와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대신해서 이제 무인 택시와 드론을 이용하라는 실용성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을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캔사스 시티에 이제 흑인 인구가 있는데 거기 흑인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디지털 솔루션 즉 이제 스마트 시티에 거기서 이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한 거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확대해서 많이 만들어서 그 신생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 도착하기 쉽게 만들어라. 자율주행. 이런 솔루션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진짜 해결책은 이제 대중교통을 더
발전시키고 예를 들어 버스를 더 많이 투입시키고 또 교육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같이 이제 산전 교육 같은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산전 교육과 서비스를 늘려서 이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이제 케어하는 게 그렇죠. 원천적인 이제 네. 그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제 솔루션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솔루션들은 굉장히 현실 동떨어진다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됩니다. 애초에 뭔가 질병 발생률을 낮춘다거나 의료 기술을 높인다거나 하는 방안이 아니라 그냥 아프면은 자율주행 택시가 병원에 빠르게 데려다 주겠다. 조금 상식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몇 년 뒤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히 네. 이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네. 저자가 얘기하길 이제 디지털 유토피아니즘을 꿈꾸는 것보다는 그동안 좋은 삶을 가져왔던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나 네. 경제적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활기찬 이제 공적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더 진짜 솔루션으로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계 경제 포럼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 네. 시티에 대한 이념을 설득하기에는 이제 부족해 보이고 도시들과의 이제 협력 관계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또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고 되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스마트 시티를 이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 보이고요. 막대한 자금력이 투입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국가 통제 안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시티가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지만은요, 아직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2030년을 목표로 유엔과 손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좀 다양한 실패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벽이 좀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주신 미국의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앞으로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현재 시간 9시 8분 40초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우선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양지수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양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1% 가까이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0.7% 이상 오르면서 2,396선, 2,400포인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 비슷합니다. 0.8%가량 끌어올리면서 800선 회복 지나고 808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802포인트 선이었죠. 그리고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18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900억 넘게 좀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또다시 환율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8원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7원 가까이 떨어뜨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303원 40전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중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최근에 좀 하락폭을 보이다가 오늘 좀 4% 가까이 강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지난 2거래일 동안에는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5% 이상 반등하면서 현재 주가 25만 9,500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태경 BK가 4%대, 한일시멘트도 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운수장비 섹터 1.2% 정도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가 4%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백셀과 태원물산이 2%대, 그리고 오늘 좀 조선 쪽 관련 종목들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도 괜찮습니다. 현대차가 0.74%, 1% 미만의 상승폭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는 1.3% 정도 올리면서 79,000원 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현재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업종이 좀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업종이 훨씬 많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섹터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브시스터즈 23% 급등 나오고 있고 넥슨게임즈도 15%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국 쪽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좀 관심 가져보시려는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슨게임즈에서 발표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들 전반이 오늘장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T3도 12% 가까이 급등 중이고요. 룽투코리아도 9% 넘는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속업종도 오늘장 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센이 15% 두 자릿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쳤던 종목이죠. 강관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포스코 케미컬 5%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포스코 엠텍까지도 오늘장 10% 넘게 오르면서 1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초반 게임주와 더불어서 리튬 쪽, 알루미늄 같은 비금속 광물 쪽도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5%대 강세 출발하면서 25,000원 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한가 진입한 종목은 아스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마치는 건데요.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관련해서겠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에스코넥 오늘장 15% 상승 중이고 또 코센, 앞서 말씀드렸던 코센도 현재 15% 정도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글이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TX도 20%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의 움직임은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보다 100원 올린 6만 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200원 정도 내려가서 83,500원 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현재 0.5% 정도 하락, 카카오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동반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0.7% 넘게 빠지면서 주가 4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위로 내려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넘게 약세입니다. 현재 20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LNF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3만 3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들 좋은 흐름 속에 카카오 게임즈가 1%, 펄어비스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SM과 JYP, 우리 엔터주 중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드렸고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도 확인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면은요. 코스모 신소재, 금양같이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수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7%대, 금양이 6%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컴퍼니가 11%, 미래나노텍도 7%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명에너지가 오늘장 초반 1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24,400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였던 HPSP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여파도 따라오면서 어제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25%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빠지진 않고 현재 1.5% 정도 내리면서 22,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오르면서 34,000원 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EM플러스 이 종목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관련된 기업이죠. 소방차 같은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6%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6,560원 선 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움직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이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힘이 약간 빠지면서 코스피는 0.6% 좀 넘게 올리면서 2,395원으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0.4% 상승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805선에서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치기는 했지만 나스닥의 상승폭은 좀 적었죠. 강보합 권 내에서 0.4% 미만의 상승률로 시작을 마쳤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우선은 내일 아침 되면 저희가 3월 FOMC 결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FOMC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키워가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 넘게까지 순매도 금액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진우 전문가님, 오늘 우리 방송 또 진행하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방송이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제 네. 더 아무래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적응한 소감을 네, 얘기해 지금 또 주신다면. 막 이제 못했던 점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싹 스쳐가면서 네. 좀 힘들었던 점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또 하는데 아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이외에 또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좀 주변에서 좋은 평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유익한 이제 뭐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이제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좀 더 다양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